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 한두 가지로 뭘 하거나 아니면 정치 대통령 선거에서 뭘 누구를 뽑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끝나고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그 상당수의 제 주위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조금 만심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화가 되었고 투명화가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가 뭘 뒤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얼마나 그 쉽게 그 휘둘린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 좀만씩 해도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갔고 이명박 정도만 돌아가지 박근혜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근데 심지어는 박근혜로까지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박근혜를 투표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투표자의 반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사람도 우리 이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제1야당의 후보가 제일 앞서가니까 마치 다 된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은 진보층이 지금 셋으로 갈려 있는 거예요. 뭐 진보라고 굳이 말하면. 그래서 그 셋이 지금 표를 갈라먹고 있는데도 리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아슬아슬해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보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근혜가 저렇게 아작을 내는 바람에 그렇지 굉장히 엄청나게 쉬웠을 선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최순실 사태 아니었으면 이쪽은 지금 박살났어요. 왜냐면은 안철수와 문재인이 표를 갈라먹으면 나머지는 모여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너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묘하게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봄, 그쵸? 총선 전에 뭐라고 했냐면 개헌선까지 무너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서 지네들 원하는 식으로 개헌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개헌선까지 무너진다는 걱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극약 처방에 해당하는 거에로서 이제 김종인 씨를 뭐 야당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어지간한 제정신이면은 다 반발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그렇지만 다들 꼼짝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할 때도 뭐 백석을 뭐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할 때였으니까.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야당이 그 분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저쪽에서는 아주 뭐 손쉽게 이기는 소선구 제도니까 뭐 아주 손쉽게 이기는 그런 거였는데 또 뭐 신기하게 또 그 영도다리 가고 뭐 이런 짓 걔네들이 알아서 또 자폭을 하면서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더라도 여권에서 후보가 누가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은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물가물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현 구도도 말하자면은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신이 뭐 그 왜 클리오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신으로 지금 정말 교활한 역사의 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9월 달 그 사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선거를 했을 때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그 그러니까 전통 문화 또는 뭐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에다가 그동안의 그 독재 정권 하에서 그
세력을 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적어도 아직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미루고 가서 바꿔야지. 무슨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이것이 바뀌지. 소위 말하자면 이제 깜짝 쇼로 그 야당은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진보는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1% 차이로 이겼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말하자 이재가 나오는 바람에 이겼지. 그거 아니었으면 뭐 택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때 IMF 위기에 터졌는데도 그렇게 나라를 망가먹었어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현 씨 대통령 될 때도 막판에 그 뒤집는 무슨 단일화 뭐 쇼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뭐 상상도 못했고 그때도 겨우겨우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명박 씨 대통령 될 때는 뭐 국민 상대로 막 화가 나가지고 국민이 미쳤다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과거의 그 관성의 그 무게라는 것은 어디 조직이나 기업이 됐든 사회가 됐든 엄청나요. 엄청나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뭐 제1야당의 후보가 지지율이 이 상태에서도 지금 40%를 지금 못 넘는 상태인 걸 보면 만만한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뭐 옛날에 뭐 깨어있는 시민 뭐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변화의 욕구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또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맨날 저 상대방들이 내놓는 또는 정치가들이 내놓는 헛 이슈 갖고 헛심 쓰면서 지치기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일이죠. 뭐냐면 대단히 많은 기대를 갖고 정권을 잡았지만 딱히 뭐 하는 것 없이 열심히 무슨 4대 개혁 한다면서 사학 개혁 뭐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도 제대로 안 된 채 그냥 원 대통령이 됐으니까 밀어붙이고 탄핵 거치고 난 다음에 되고 나서도 막상 자기 세력의 힘을 더 크게 만드는 개혁은 하나도 못하고 느닷없이 FTA 갖고 나오는 바람에 다들 벙찌게 만들고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런 그 실수를 하는 걸 보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진보 또는 개혁 세력도 전체적으로 나라를 바꾸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사실 곰곰이 차근차근 잘 준비된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봐요. 저는 다음 정부의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급하게 이루어진 선거라고 하지만 이게 탄핵이 된 게 12월 9일이었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넉 달. 그런데 야당의 정책 공약집은 사흘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공약집은 옛날에부터 하던 시민운동과 시민운동 단체에서 야당한테 들이밀던 여러 가지 각종 모든 공약이 다 잡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부터 할 건지에 대한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잡히는 거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아무리 정책이 뭐 실종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번 대선 때는 경제 민주화 갖고 상대방이 페이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주요 이슈가 그렇죠? 지금은 아예 무슨 무엇이 현대 앞으로의 변화의 그 흐름에 있어서의 주요한 그 의제가 돼야 되는지가 일자리라고 완전히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실종이 된 것에서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다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렇게 그 국가를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무엇부터 뭘 해야겠다는 건 어젠다 세팅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특히 지금처럼 국회가 그 갈라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몇 개만을 집중을 하고 열심히 국민들한테 팔아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이미 다 약속해놨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내 거 어떻게 돼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적인 정치인을 여러분들이 제거해 주는 거 이상으로는 정치인한테 기대할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참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유치원 얘기.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무심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 저희 자랄 때는 그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그거 그냥 생각 없이 썼는데 갑자기 막 10,000명이 좋아하고 막 여기저기 퍼가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포스팅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린이집은 95%가 사립이에요. 유치원은 80%가 사립이에요. 다니는 학생 기준으로. 그 다음에 국민학교로 딱 오면은 99%가 공립이에요. 지금 사립은 60년대 중반에 그 허가받은 사립 학교 말고는 그 이후에 별로 사립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중학교로 넘어가면은 옛날에는 훨씬 높았는데 이제 국가에서 공립을 많이 만들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중학교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립을 안 만들어서 그러는데 20%가 사립이에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50%가 사립이에요. 대학교로 올라가면 다시 또 80%가 사립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 땜빵 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그 땜빵의 대상은 우리 자식 새끼들인데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면 옛날에는 유치원이 잘 사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국민학교 보내기 전에 보낼 곳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예. 내일 아닌 거야. 나이 먹은 그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바가 뭐야. 투표도 사실 안 하는 층이 그러니까. 그쪽도. 그러니까 뭐 잘생겼으면 뭐 투표하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저희 책 구매자들 중에도 좀 있는데 오르신지 모르겠지만 생겼다고. 목소리가 좋다고 산 사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그 발언을 하기 전까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들 딴에는 대단한 거는 한답시고 무슨 유치원 공립 비율을 현재 20%에서 40%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5년 전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 이번엔 처음 나온 얘기. 40% 올린다고 대단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놈의 새끼들아 왜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그 60%는 거 어떡하라는 거야? 5년 뒤에. 그렇잖아요. 이게 말도 안, 이만큼 말하자면은 막상 그 표를 살짝 뻥튀기 튀겨서 얻는 데나 신경을 쓰지 정말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을 갖다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팍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립 유치원 대회에 가가지고서는 뭣도 모르고 시켜주는 대로 해서 싹 사립 유치원장한테 그 사탕 모르게 싹 먹이려고 했는데 이놈에게 요새는 동영상에 나오니까는 다 들키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금방 해석이 되는 20대, 30대 여성들이 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는 기자들도 그제서야
그게 그렇게 컸나? 이렇게 됐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정말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말하자면 그 팔아먹는 장사를 하는 쪽으로만 쏠려 있는지를 저는 이번에 그 유치원에 관련된 그 국민들의 반응과 정치인들의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좀 새삼 느꼈어요. 그 오늘 신문에 경향신문에 나왔어요. 이번 선거는 그 70년대, 80년대생 엄마들이 치르는 선거라고 엄마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화가 난 그 주요 이슈가 바로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인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대선 후보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을 거기다 불을 지른 게 주 선생이에요. 페이스북에다 그 글을 써가지고 뭐 하는 거냐 했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 났는데 우리는 이미 이 책에서 연초에 다뤘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제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주 선생이 그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퀄리티를 높이고 아이들을 이제 제대로 어린 시절 애들을 돌볼 수 있게 하려면은 국공립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멈칫했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지역구를 보면은 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공립을 늘리고 그 어린이집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이제 주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그 30몇만 원 돈을 어린이집에 주면 안 되고 엄마한테 주자는 거였어요. 생각나세요?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떡하나 해서 제가 멈칫했는데 그 댓글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의원님 엄마들을 믿어주세요. 어린이집 원장보다 엄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와서 아 맞아. 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린이집에다 주는 것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어린이집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부분적인 건 특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들이 고를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어린이집에다 주니까 국가가 그래서 돈을 왜 주느냐 했더니 자기들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엄마들한테 주기보다는.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 참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어떤 후보가 불을 지핀 거고 이제 그것이 공론화되면서 오늘 그 경향신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긴 기사인데 이번 선거는 70년대, 80년대생 엄마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이 책의 어떤 역할도 이렇게 그동안에 그 엄마들이 미처 잘 몰랐던 것 그리고 이것을 이 정책을 바꾸고 나라가 이 바뀌면 이것이 엄마들의 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예로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얼마만큼 그 관원들의 이해에 휘둘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사실 시작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법이 통과되면서 그 어린이집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집 아이를 안 보내면은 육아 수당을 부모한테 주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보내면은 더 많은 돈을 어린이집에다가 줘요. 이 무슨 짓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아이라는 어릴 때는 그렇게 꼭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죠. 되도록이면 집에서 기르거나 아니면은 뭐 어머니,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친척분이 근처에 살면은 거기 기르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보내도 집과 가까운 데에 사는 이웃이 뭐 이렇게 맡아서 사과 비슷하게 하든가 차라리 그게 더 맞는 거고 그렇게 꼭 뭐 대형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애들을 서양에서는 2살 안에는 아예 안 받아요. 그걸 제대로 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이도 힘들고 해주는 사람도 힘드니까. 근데 한국은 도리어 그걸로 그 말하자면은 요새 한국 표현으로 시설에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이 원형이 어디서 왔느냐.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운영하는 체제랑 똑같아요. 뭐냐면 옛날에 박정희 때
제도를 없애면서 어떻게 했느냐? 무시험으로 하면서 사립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등록금도 정부가 다 일괄적으로 정해요.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립 학교 중에서 자기의 그 건학 이념에 맞춰서 나름 좋은 학교를 키워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사립학교를 계속해서 운영을 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설립자들은 계속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버렸어요. 이들이 다 문교부 애들이 간섭을 하니까. 교육부. 교육, 지금은 이제 교육부지만. 근데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무시험 제도로 가면서 사립학교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배정을 하고 무시험은 공립으로 가고 사립을 보내려면 그냥 사립은 따로 자기가 알아서 뽑고 자기가 등록금 정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 이외의 민간 분야에 있어서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을 하는 것이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있는데 한국은 일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 문교부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시아버지가 없게 됐어요. 학교 뭐 완전히 자기들이 다 쥐니까 다 우리나라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같이 다 문교부 눈치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부터 딱 제한을 해놨죠. 그렇잖아요. 자립형 사립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요새 나오는 얘기지만 하지만 저는 이거를 무슨 자립형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공립과 사립은 사립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놔두는 것을 먼저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 포스팅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국은 부모가 내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기를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르는 원하는 유엔 인권 선언에 들어있는 인권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기를 거냐라는 것은 자기한테 엄청 중요한 이슈예요. 부부가 아마 끝까지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기를 거냐 갖고 싸우는 거거든. 양보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선택권이 없어. 일괄적으로 다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자들만 따로 뭐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라. 차라리 기본 인권으로 보자.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민간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한계까지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자율성을 놔둘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관료가 그냥 하겠다는 대로 그냥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그 사고방식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도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사립 유치원인데 왜 국가가 돈을 줘? 그 돈으로 차라리 공립 유치원을 더 만들지. 응? 왜 전 세계 어디에 사립 어린이집에 국가가 돈을 주는 데가 있어? 쥐들이 만들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이상한 짓들을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숭숭숭숭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 얘기는 안 해본 얘기인데 저축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저축은행. 옛날에는 신협이었죠. 저축은행을 그냥 은행이라고 부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은행이에요, 그 사실. 근데 괜히 이렇게 갈라놓고 점포는 저축은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점포를 하나밖에 못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를 하면은 점포를 뭐 두세 개를 낼 수 있는 허가를 내줘요. 이것도 전혀 내든 말든 지가 왜 알 바가 뭐야. 건전성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응? 책에도 살짝 그 얘기 있는데 은행 지금
처음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이 3천억이에요. 지금 내려서 1,000억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 1,000억부터 넣고 할 수 있는 장사가 뭐 얼마나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각 산업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관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네들이 정해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민생으로는 연결이 안 되니까 눈에 잘 안 띄지만 아이를 기르는 것은 뭐든지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진보 보수의 이상한 아이디올로기 싸움에 들어가 가지고 자율형 사립고는 뭐 금수저 만드는 거냐 아니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갖다 좀 더 자기 돈 들여서 더 공부를 시키고 싶으면 그냥 그것까지 왜 나서는지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그거고 대신에 그거 뭐 신경 쓰니 차라리 공립한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지. 돈 많이 들인다고 꼭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스24의 그 서평 그 기사 나온 데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영어로 말하면 일리버럴한 데모크라시다 또는 한국말로 말하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군사 독재 시절의 그 방식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성들이 다들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3살 이상의 애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가가 완전히 방치하고 있었던 문제가 요번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까지 드러나기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 나라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만큼 20대, 30대 여성들이 정치적인 요구를 무엇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점을 못 잡으니까 이게 불편하긴 한데 이게 국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역시 교활한 역사의 신인데 안철수 씨가 또 그렇게 말해줄 줄도 누가 알았어. 그렇죠? 주진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두 가지로 뭘 하거나 아니면 정치 대통령 선거에서 뭘 누구를 뽑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끝나고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상당수의 제 주위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조금 만심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화가 되었고 투명화가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가 뭘 뒤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얼마나 쉽게 휘둘린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 좀만씩 해도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갔고 이명박 정도만 돌아가지 박근혜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근데 심지어는 박근혜로까지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박근혜를 투표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투표자의 반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사람도 우리 이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제1야당의 후보가 제일 앞서가니까 마치 다 된 걸로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은 진보층이 지금 셋으로 갈려 있는 거예요. 뭐 진보라고 굳이 말하면. 그래서 그 셋이 지금 표를 갈라먹고 있는데도 리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아슬아슬해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보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근혜가 저렇게 아작을 내는 바람에 그렇지 굉장히 엄청나게 쉬웠을 선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최순실 사태 아니었으면 이쪽은 지금 박살났어요. 왜냐면은 안철수와 문재인이 표를 갈라먹으면 나머지는 모여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너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묘하게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봄, 그쵸? 총선 전에 뭐라고 했냐면 개헌성까지 무너진다.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신이 뭐 그 왜 클리오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신으로 지금 정말 교활한 역사의 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9월달 그 사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월달에 선거를 했을 때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그 그러니까 전통 문화 또는 뭐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에다가 그 동안의 그 독재 정권 하에서 그 세력을 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적어도 아직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미루고 가서 바꿔야지. 무슨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이것이 바뀌지. 소위 말하자면 이제 깜짝 쇼로 그 야당은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진보는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1% 차이로 이겼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말하자 이재가 나오는 바람에 이겼지. 그거 아니었으면 뭐 택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때 IMF 위기에 터졌는데도 그렇게 나라를 망가먹었어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현 씨 대통령 될 때도 막판에 그 뒤집는 무슨 단일화 뭐 쇼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뭐 상상도 못했고 그때도 겨우겨우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명박 씨 대통령 될 때는 뭐 국민 상대로 막 화가 나가지고 국민이 미쳤다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과거의 그 관성의 그 무게라는 것은 어디 조직이나 기업이 됐든 사회가 됐든 엄청나요. 엄청나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뭐 제1야당의 후보가 지지율이 이 상태에서도 지금 40%를 지금 못 넘는 상태인 걸 보면 만만한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옛날에 뭐 깨어있는 시민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변화의 욕구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또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서 지네들 원하는 식으로 개헌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개헌선까지 무너진다는 걱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에 해당하는 거에로서 이제 김종인 씨를 뭐 야당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어지간한 제정신이면은 다 반발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그렇지만 다들 꼼짝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할 때도 뭐 백석을 뭐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할 때였으니까.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야당이 그 분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저쪽에서는 아주 뭐 손쉽게 이기는 소선구 제도니까 뭐 아주 손쉽게 이기는 그런 거였는데 또 뭐 신기하게 또 그 영도다리 가고 뭐 이런 짓 걔네들이 알아서 또 자폭을 하면서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더라도 여권에서 후보가 누가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은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물가물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현 구도도 말하자면은